네, 저희 영님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문법 열 번째 시간이고요. 열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1학기에서 절반이 이제 남았는데 뭐 어떻게든 1학기에 예상한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일단은 해봅시다. 저번에는 이제 저희 부정사 배웠습니다. 부정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법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문법의 구조라는 거는 단순한 문장을 배우고 나서 점점 복잡한 문장들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것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 단순한 문장들을 만들다가 처음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제 한 스텝 올라가는 게 부정사입니다. 이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동사를 다른 동사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배운 정동사, 인칭을 알 수 있는 그 동사만 가지고는 이제 한 문장 안에서 하나만 써야 되니까 한 절 안에서 절과 절을 이루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가 이제 그 복잡한 구조, 한 절 안에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스텝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사의 전체를 지금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태상으로도 딱 하나, 현재 부정사, 현재 시제의 능동태 부정사만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용법도 간접화법이라고 하는 저번에 제가 데클라라티브 인피니티브라고 말씀드렸던 소위 간접화법. 이제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인피니티브가 아니라 이제 어떤 동사의 내용으로서 동사를 보충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던가 뭐뭐를 할 수 있다라던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던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저희가 영어에서 알고 있는 조동사 계열의 의미 있죠. 이제 그것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동사들의 보충되는 부수되는 동사 군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정사는 다이나믹 인피니티브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저번에 다이나믹 인피니티브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또 복습을 통해서 좀 더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번부터 또 한번 나가볼까요? 1번에 1번. 오늘은 여기만 있죠. 번역과 작문. 1번에 1번을 유진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테테 텐 스트라티안 아우투 메네인. 너희들은 그 부대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설득해라입니다. 이들은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설득해라.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페이테테니까 뭐 제가 느낌표를 달아놨기 때문에 명령법이죠. 이인칭 복수 명령법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설득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설득의 목적어는 이제 텐스트라티안이죠. 그래서 군대를 설득해라. 뭐 하라고? 아우투메네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그곳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2번을 신보혜님. 어려운 일들을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맡기려고 한다. 어려운 일들을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맡기려고 누가 하는 거죠? 응? 주어가 어, 누구죠? 뭐지? 잠시만요. 3인칭인 건 알겠는데 주어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없죠.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수, 3인칭 단수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번역에서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를 안 밝히는 게 사실은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가라던가 그녀가라던가 또는 그들이라던가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또는 그녀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는 그녀는 에텔로 동사는 뭐뭐 하려고 한다. 의향과 의지,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인피니티브가 붙어서
맡기려고 한다. 뭐를? 타, 칼레파, 에르가. 그 형용사의 수식적 위치, 서술적 위치 잊지 마시고요. 칼레파가 관사 타랑 에르가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수식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고된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이스, 칼로이스, 네아니아이스는 자, 네아니아스라는 명사죠. 명사고 이제 아스로 끝나는 네아니 아스로 끝나지만 호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이스 네아니아이스죠. 그 젊은이들에게 남성 젊은이들에게 근데 어떤 칼로이스 아름다운 또는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맡기려고 한다. 네, 그리고 전민규님 질문이 이번 문장 같은 경우 일종의 수동태로 보고 맡겨졌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일종의 수동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죠? 어떤 점에서 일종의 수동태라는 생각을 하셨죠? 뭔가 그렇게 생각하신 원인이 있나요? 아, 주어 없는 3인칭 복수 동사를 수동태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고전 그리스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언어에서는 태가 따로 표현이 안 되나요? 형태에서? 아니면은 3인칭 복수면 그냥 능동태로 써도 수동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가요? 채팅으로 치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음성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있는 소위 비동사라는 거에다가 이제 음, 동사의 이제 분사 형태죠. 분사 형태 붙여서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수동태도 있는데 그거 별개로 그냥 무인칭의 3인칭 복수동사 음, 자체도 음. 수동태로 봅니다. 네. 혹시 예문이 있을까요? 좀 짚고 넘어가죠. 예를 들시면. 어, 한국어로 했을 때 나에게 그들이 편지를 보냈다. 라고 지적이 되는 문장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들에 해당하는 그 주어가 없고 동사만 삼인칭 복수다 그러면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은 아, 실질적으로는 내가 편지를 받았다 아, 보내줬다 약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구문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제, 뭐랄까, 그거는 의미상 이게 수동태인 거죠. 이제 이따가 저희 시간이 있으면은 중간대 수동태를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좀 관련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부연을 부탁드린 건데, 뭐냐면은, 그거를 일종의 수동태라고 말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문법을 이해할 때 이게 형태상 드러나는 건지 의미의 해석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는 언제나 태가 동사에서 드러나는 언어고 동사를 썼을 때 태를 안 쓰고는 쓸 수가 없는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태상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가 보여요. 일단 보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인 상태에서 능동태로 써져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수동태다라고 해석하면은 뭔가 말이 이상해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해석을 했을 때 그게 수동의 의미다. 수동태로 표현할 만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경우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아니면은 그냥 상황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3인칭 복수 동사를 그냥 쓰거나 3인칭 단수로 수동태를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예요. 3인칭 단수로 수동태를 써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는 좀 구문상 특수한 조작이 들어가요. 그냥 3인칭 단수만 그 수동태로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구문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페로마이, 페론트. 그 라틴어의 예문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그리스어도 그렇게 쓰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만 해볼게요. 아마도 쓰겠지 싶기는 하지만은 음, 음, 그 페로 동사가 있거든요. 사실 라틴어랑 똑같은데 라틴어도 페로거든. 똑같은데 이제 라틴어에서도 페룬트로 하고 이제 그리스어에서도 페루시라고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페루시 3인칭 복수 형태를 쓰면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전한다는 뜻도 되는데 말을 전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페룬트 한 다음에 인피니티브 쭉 쓰면은 부정사 구문 쓰면은 이렇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이렇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니까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누가 말하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누가 말하는지가 아니라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할 때 그냥 3인칭 복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종의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수동태라고 사실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는 능동태니까. 그냥 이제 초점이 말하는 내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주어는 불특정 다수, 3인칭 복수로 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페르투르라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이걸 라틴어입니다. 3인칭 단수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 쓰면은 그 인피니티브가 내용이 전해진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따가 배울 건데 그리스어에서 페레타이라고 하면 돼요. 3인칭 단수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진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수동태예요. 문장 자체가 수동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사실상 그냥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할 때 페루시라고 해도 의미의 어감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일종의 수동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3인칭 단수 수동태로 써도 되는 구문인데 그거를 비슷하게 3인칭 복수 불특정 다수 주어로 말할 수가 있다.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특성, 언어의 어떤 문법적인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냥 뭐 누가 그렇게 말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따가 좀 더 중간 대수동태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을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테오스 옥 에텔레이 아쿠에인 까쿠스 로쿠스 신은 저열한 말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번역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테우스 우게텔레야 코에이나 카쿠스 로구스. 네, 시는 카쿠스 로구스가 목적어죠. 아쿠에인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코스는 이제 지금 해주신 것처럼 저열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카코스는
뭐 꽤 넓은데 어떤 의미 영역이 넓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악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이 1차적인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쿠스 로고스를 나쁜 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나쁘다는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뭐 저열한 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을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Das Anuncios de Elaunein apo don Baidion. 불경한 여인들을 아이 또는 노예들로부터 몰아내야 한다. 처음으로 네. 네, 여기는 뭐 아이여도 되고 노예여도 되겠죠. 톰파이디온. 뭐 아이들로 하죠. 어쨌든 이제 데이라는 비인칭 구문이고요. 이거는 3인칭 단수 이거는 비인칭 구문이라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태라 하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문장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주어의 정보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쨌든 주어가 표현이 되게 돼요. 근데 지금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3인칭 주어가 그러면 가리키는 주어는 누구냐?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3인칭 단수인 거예요. 나 아니고 너 아니고 그냥 없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엘라우네인 이제 뭐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어디로부터? 톰 파이디온 이 아이들로부터 누구를? 가스 아노시우스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불경한 여인들을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스라는 여성 복수 정관사 대격이 있기 때문에 아노시우스는 이제 이 아노시오스가 사실은 저번에 배웠어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배울 투엔딩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성형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중복이 되고 똑같이 쓰기 때문에 관사를 보고 이게 남성을 가리키는지 여성을 가리키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노시우스 남성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형과 형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관사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여인들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쫓아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을 5번 드리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us nautas cre anemon eu euchairon en te nei mene menein. 그 선원들을 그 배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그 아네몬 에우카 에우카이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 자, 투스 나우타스 격이 어떻게 되죠?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우타스니까요. 아네몬은 무슨 격이죠? 이것도 목적격으로 볼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네. 목적격이죠. 네, 왜 아네모스 아네몬이라고 적었네요. 아네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변화 명사라는 뜻이에요. 아네모스는. 그러면 뭐 네. 아네모스 이변화 명사대로 변하겠죠. 아네모스, 아네무, 아네모, 아네몬 뭐 그런 식으로. 에우카이로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붙나요? 뭐 아레몬에 묻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때에 맞는 내지는 적당한 바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적당한 네. 바람. 자, 그러면 저희가 대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대격 네. 명사구 나우타스 하나랑 아네몬 에우카이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네인 부정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무는 것이니까 머물게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선원들을 배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탓도 있는데 뭐냐면은 매뇌인은 그러니까 매노 동사는 능동태로 썼을 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기다리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퉁칠 수 있어요. 그리스어랑 똑같이. 네. 기다리다 하면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 선원들을 배 안에서 적당한 바람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데 왜냐면은 매네인이 기다리게 하다가 아니에요. 기다리다예요. 네. 그러니까 선원들은 때에 맞는 바람을 배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아, 기다리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네. 좀 많이 다르죠? 그, 네. 네. make them wait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 걔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 거예요. 투스 나우타스가 메네인의 저번에 배웠던 아체이 있죠? 아쿠자티부스 쿰 인피니티보라고 해서 뭐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대격이 두 개 있으면은 맥락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의미상 주어고 어느 쪽이 부정사의 목적어인지. 여기서는 나우타스 쪽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우타스 선원들은 메네인 기다려야 된다. 어디서? 엔테네이 배에서 아네몬 에우카이론 때에 맞는 바람을 이렇게 되는. 크레는 이거 자체가 비인칭 구문이에요. 크레 그냥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도 비인칭입니다. 그래서 이해 가셨죠? 기다리게 한다가 아니라 기다리다. 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6번 넘어가서 유지수님 가능하실까요? 미 레스팅 아레테 노톤 아토폰 페오게인 아이 어, 음, 해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항상 피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라고 했는데 어,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려면은 토와토폰이어야 돼요. 중성을 써서. 아, 근데 톤이니까 아, 이거는. 아, 그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 남자들, 사람, 그냥 사람. 아, 사람, 네. 아, 네. 뭐 남자일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이제, 어, 여성을 딱 특정할 때는 여성 관사를 쓰고, 남자를 특정할 때도 남성 관사를 쓰는데, 일반을 말할 때는 그냥 남성 관사를 쓰기 때문에, 다 아, 아울러 말할 때는 남성 관사를 쓰기 때문에, 이상한 남자 아니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항상 피하는 것이 미아 아레테. 자, 이 미아는 원래 미아입니다. 생략돼가지고 미아 에스틴이 되는데, 미에스틴이 되는데, 그래서 미아 아레테. 하나의 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하는 것이다. 피하는 게.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토포스가 이제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토포스가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토픽죠, 토픽. 장소, 토픽이라는 게 결국엔 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니까 이제 토픽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토포스가 없는, 그래서 장소가 없는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장소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어디다 위치시킬 수 없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그게 아토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성 단수 대격으로 써서 이상한 사람을 페우게인의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는 페우게인이 주어로 쓰이고 있죠. 미아 아레테가 이제 보어고요. 페우게인이 주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 페우게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저번에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 배웠죠. 정관사 붙이는 어, 부정사. 근데 주격일 때는 안 붙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붙인 겁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이는 경우가. 아, 김민우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장도 아체인 걸까요? 이 문장은 아체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토나토폰이라는 대격은 페우게인의 목적어니까. 누군가를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나토폰은 페우게인의 목적어고 의미상 주어가 아니에요. 의미상 주어는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화해서 피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아치로 오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을 장지은님 드릴게요. 메가카콘 톰의 디나스타이 페레인 카콘.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은 큰 악을 가져온다. 행하다? 행하다가 어디죠? 어, 어? 디나스타이가 할 수 있다가 아닐까요? 아, 할 수 있다인데 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를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뒤에 부정사가 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페레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큰 악이다? 아,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페로 동사는 가져오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참다입니다. 견디다. 음, 네. 이제 페로 동사가 가져오다라는 뜻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카콘과 함께 쓰일 때는 좀 가져오다보다는 견디다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어요. 그래서 악을 견딜 수 없는 것이 큰 악이다. 근데 악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불행 쪽에 가까워요. 네. 그런 어떤 잘하고 나쁘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은 아마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불행이 닥쳤을 때 그 불행을 이렇게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불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레인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스타이에 걸리고요. 이 디나스타이를 부정하는 게 매죠. 저희 다이나믹 인피니티브는 그 매를 부정 표현으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토라는 아리티큘러 인피니티브를 만드는 정관사. 근데 주격이니까 이거 생략해도 돼요. 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코는 그냥 중성 형용사의 대격 단수 형태죠. 그래서 그냥 명사화되어서 페레인의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을 참지 또는 견디지 못하는 것은 메가 카콘. 여기는 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ST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 메가 카콘, 커다란 악이다. 카콘이 이제 또 여기서도 명사고, 메가는 카콘을 꾸며주는 중성 형용사 그 형태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메가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을 장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네, 김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인은 정의롭고 훌륭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 포이에테스 다 디카이아 카이 아가타 에텔레이 레게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포이에테스 뭐 어수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음,
에텔레이. 제가 영어를 트라이스 투라고 했는데 트라이하고 조금 다른데 에텔레이는 뭐, 뭐 넘어가겠습니다. 살짝 다른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트라이보다는 그냥 뭐 인텐드 의도라던가 의향 쪽에 가깝고요. 트라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리스어에서는 다른 동사를 쓸만한 게 있어서 그냥 원트 정도로 인텐드라고 하죠. 네, 음,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호보에데스, 에텔레이, 레게인, 하, 디카이아, 가이, 아가타. 네, 중성 복수, 명사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9번을 자, 신보혜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 프로스 오 레게인 알라 프로스 우 프로네인 만타노신 크로스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프로스 오 레게인 오 레게인, 이우 레게인 아, 우 레게인, 아 이랑 입실론이요. 응? 이유 뭐죠? 어떤 단어죠? 알파벳으로 하면 이랑 유요. 애우, 에우 네. 애우, 네네네, 애우 레게인, 네네. 네, 애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 애우 레게인, 네, 맨 알라 앞에 우가 있었죠? 네, 우 있어요. 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라 프로스 에우 프로네인 프로스 애우 프로네인, 네, 만타노신 프로스 애우 프로네인, 프로네우, 프로네인, 만타누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어, 크로스보다는요, 뭐뭐를 위해서라고 할 때는요, 뭐뭐를 위해서 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크로스보다는 에이스가 더 좋아요. 이거 살짝 한국어 어감에는 프로스가 맞을 것 같은데, 프로스도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보통 에이스를 씁니다. 에이스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 그리고 제가 지금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라고 했죠. 아르티큘러 인피니티브면 뭐가 필요한가요? 아티큘러니까 아티클이 있어야 돼요. 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 에이스면 안 돼요. 욱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에이스가 모음이니까. 그래서 욱, 에이스, 토, 에울레게인이 돼야 돼요. 정관사 써주셔야 됩니다. 전치사와 함께 쓰는 인피니티브는 관사를 꼭 써야 돼요. 주격이든 뭐 대격이든 뭐 주격은 될 수가 없겠죠. 대격일 때. 대격은 이제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쓰인 대격 인피니티브는 생략할 때가 있는데 관사를 안 써도 될 때가 있는데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온 인피니티브는 반드시 관사를 써야 됩니다. 대격이든 역격이든 속격이든. 그래서 욱, 에이스, 토, 에울레게인, 알라, 에이스, 토, 에우, 프로네인, 만타누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인피니티브를 같이 쓸 때는 반드시 정관사를 써주셔야 된다. 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 네네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톤은 그 1격, 사격인가요? 합격이에요. 네, 에이스는 이제 항상 대격과 쓰이죠. 그래서
대격 어쿠자티브입니다. 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전민규님, 알라와 에이스는 축약될 수 있나요? 축약될 수 있습니다. 축약하면 더 좋겠죠. 알레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유진님, 전치사가 같은 게 두 번 쓰이는데 첫 번째 것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크, 에이스, 토, 에우프로네인, 알, 라를 그러면 여기서 써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우크, 에이스, 토, 에우프로네인, 알라, 토, 에우프로네인, 만타누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자동으로 보충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는 뭐 생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정말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을 네,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선생은 학생이 훌륭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하기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 아가토스 디다스콜로스 데이 디다스케인 돈 만테네 만테데스 만테텐 또 아가톤 까이 레게인 까이 프라테인 음, 로 장문을 해봤습니다. 매우 어렵죠.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왜냐면은 비인칭 구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지금 데이를 쓰셨잖아요. 데이를 쓰시는 거를 의도를 한 게 맞는데 그 의도를 하는데 데이는 문제는 비인칭 구문이에요. 비인칭 구문이라는 건 뭐냐? 호 아가토스 디다스칼로스 데이가 안 된다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데이를 쓰고 호 디다스칼로스도 호 디다스칼로스도 의미상주어로 와야 돼요. 그 가르쳐야 한다의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다의 주어죠.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데이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이 학생이 훌륭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하기도 하도록 가르침을 부정사 구문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일단은 데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인칭 구문이기 때문에 부정사 구문의 주어니까 의미상 주어니까 대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톤, 아가톤, 디다스, 칼론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거는 또 인피니티브로 오면 되겠죠. 디다스케이. 그 다음에 학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또 마테텐이 와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은 또 인피니티브로 와요. 그래서 우, 모논, 아가탈, 레게인, 알라, 카이, 프라테인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구문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가 가장 위에 있는 비인칭 구문을 이끄는 동사고 이것만 쓰면은 그냥 뭐뭐 해야 한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구문은 뭐냐? 훌륭한 선생이 가르침. 이게 일단 가장 큰 그 뼈대죠. 주어 동사죠. 그러면 훌륭한 선생은 가르침이라는 거를 부정사 구문으로 써서 톤 아가톤 디다스 칼론 디다스 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톤 아가톤 디다스 칼론 디다스 케인 여기가 아체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디다스코라는 동사는 누구한테 뭘 가르치다라고 할 때 그 누구한테도 대격으로 쓰고 가르치는 내용도 대격 또는 인피니티브를 써요. 그러면은 톤 마테 텐이라는 또 대격을 쓴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은 레게인과 프라테인이죠. 그래서 우 모논 레게인 알라카이 프라테인인데 뭐를 훌륭한 것을이니까 이 아가타는 레게인과 프라테인의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데이 톤 아가톤 디다스칼론 디다스케인 톤 마테텐 우 모논 아가타 레게인 알라카이 프라테인 이 문장을 정확히 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쌤, 모노는 여기서 무슨 뜻인? 아, 우 모논 알라카이가 이제 그 not only but also예요.
정확하게. not only. 그래서 모노니 only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알라 카이가 but also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구문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인칭 구문 동사가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배운 비인칭 구문 데이를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데이가 아니어도 되죠. 크레도 되고요. 크레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인칭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는 문맥과 상식에 기대서 결정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식이 중요하고요. 상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 가끔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그래요. 실제로. 뭐 실제로 근데 너무 상식적이면은 또 뭐랄까 우리의 상식과 그리스인들의 상식이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항상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학생이 선생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니까 디다스칼론 쪽을 그 주어로 의미상 주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마테테스는 수학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음. 전민규님, 혹시 당대 문헌에서 이런 중의성을 일부러 의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인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이제 산문이나 어떤 철학적인 산문이나 좀 그런 명료하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문헌이라면 이런 걸 피하는 게 좋겠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 시에서는 좀 일부러 의도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 구문인데 그 유진님도 저희 읽고 있는 거기 있죠? 카툴루스. 저번에 그거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확한 문장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됐더라? 어, 테노세 카툴룸 이렇게 됐었죠? 노세라는 거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정사예요. 라틴어에서는 이게 부정사 형태인데 지금 그뭐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앞에 뭐라고 나왔더라? 네가 말했지. 디케바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디케바스 이렇게. 너는 말했었지. 테가 이제 너 2인칭 단수의 대격이고요. 카툴룸은 카툴루스 이 시를 쓴 그 시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디케바스 너는 말했지. 니 너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룸이 있었나? 너만이라고 하는 앞에 아무튼 뭔가 너만이라는 그 온리를 말하는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뭔가가 있어가지고 너만이 카툴루스를 안다고 라는 뜻도 되고 카툴루스만이 너를 안다고 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중의성을 의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중의성을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중의성이 풀리는 그 시구가 따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행을 읽을 때는 중의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푸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김민우님 질문. 아가타는 어떤 격으로 쓰인 건가요? 아가타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 훌륭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하기도 하도록이니까 레게인과 프라테인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대격, 중성복수 대격으로 쓰인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문장이었죠. 매우 어려운 문장이고 매우 기계적으로 문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심플하게 말했겠죠. 심플하게 말하는 방법을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저희는 기계적으로 문법을 공부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아, 거기서도 솔룸테 노스의 카툴룸이구나. 네.
네, 성질이 같은 문장 요소를 이을 때 항상 카이를 쓰면 되나요? 네네네, 카이를 쓰면 됩니다. 엔드예요. 카이가 엔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도 카이, 단어와 단어를 이을 때도 카이. 맞습니다. 그렇죠. 레스비아 넥프라임에 벨레네 테네레요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중의성을 의도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다만. 그게 모호하여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맥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까 같은 것도 사실은 아까 그 중의성이 매력적인 이유는 네가 나를 아는 거랑 카툴루스가 그러니까 네가 카툴루스를 아는 거랑 카툴루스가 너를 아는 거랑 사실은 그렇게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중의성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매력 있는 중의성 자체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연애시라서 연애 관계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얘기고요. 어떤 문헌을 읽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발상이 가능하고 매력적인 문맥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도적인 중의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1, 2변화 형용사 투엔딩. 이거는 사실 1, 2변화 형용사에서 더 나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외우실 건 없어요. 새로 외우실 건 없고 오히려 빼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새로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서 오늘 사실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중간태.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동사 형태를 배우는 건데 오늘 구체적인 용법까지 다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본 개념 자체가 태의 기본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들어서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저도 설명할 때마다 느끼지만 직관적으로 한 번에 딱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확실히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써왔던 언어 습관을 일부러 돌이켜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를 일단 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그 형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1, 2변화 형용사부터 간단하게 나갈게요. 이제 제1, 2변화 형용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3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형태가 다 있어요. 이게 기본형이죠. 이거는 기본형 갖고 온 겁니다. 지금 그냥 비교해서 알아보시라고. 이게 예전에 배웠던 3 엔딩 남성, 여성, 중성형이 다 따로 있는 제1, 2변화 형용사예요. 그래서 남성형이랑 중성형은 저희 배웠던 제2변화 명사랑 똑같이 따라가고요. 여성형은 저희 배웠던 제1변화 형용사, 명사, 변화 형태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1변화에도 유형 두 개 있었죠. 이제 에 따로 끝난 애들이랑 알파로 끝난 애들이랑. 근데 이제 장음 알파로 끝난 애들은 엡실론, 이오타, 로 다음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이네, 데이네스, 데이네, 데이넨, 데이네, 데이나이, 데이논, 데이나이스, 데이나스. 그다음에 디카이아, 디카이아스, 디카이아, 디카이안, 디카이아, 디카이아이, 디카이온, 디카이아이스, 디카이아스.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게 기본형이고요. 트렌딩은 어떤 애들이 있냐? 보시면은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아디코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디코스, 아디코, 아디코, 아디콘, 아디케, 아디코이, 아디콘, 아디코이스, 아디코스. 똑같아요. 근데 이건 남성형인 동시에 여성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형을 그냥 빼는 거예요. 더 외우실 게 없어요. 그냥 빼는 거고요. 중성형은 중성형대로 원래 규칙대로 갑니다. 아디콘, 아디쿠, 아디코, 아디콘, 그다음에 아디카, 아디콘, 아디코이스, 아디카.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우스 운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그 형용사의 어간 자체가 끝에가 오로 끝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오, 오스, 오, 온 이게 합쳐져서 우스 운이 되는 거죠. 그냥 형태상 모음 축약 규칙이 그냥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우누스, 에우누, 에우노, 에우눈, 에우노이, 에우논, 에우노이스, 에우누스. 에우눈, 에우누, 에우노, 에우눈, 에우노아, 에우논, 에우노이스, 에우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호 아디코스 아네를 하면 정의롭지 못한 남자. 해 디케는 여성 명사고 뭐 정의란 뜻도 있지만 판결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아디케 디케가 아니라 아디코스 디케라고 말해야 됩니다. 해 아디코스 디케. 그다음에 부당한 행동 토 아디콘 에르곤. 나는 호의적인 여신을 믿는다. 테오 에우노 비스테우오 이렇게 돼야 된다. 에우노가 여기 있으면 좀 위치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수익적 위치, 호의적인 여신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관사, 형용사, 명사 위치가 되죠. 그래서 나는 호의적인 여신을 믿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테오, 테오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테오스가 여신, 남신은 테오스고 여신은 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도 쓰는데 테오스를 그냥 해 테오스라고 쓰면 그것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테오스라는 형태가 남신만 가리킬 때도 있고 남신, 여신 둘 다 쓸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변화 명사, 남성 명사 형태인데 관사가 여성이죠. 그러면 여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신에게. 근데 어떤 여신? 에우노 테오. 호의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디코스 에우누스 보시고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투엔딩 1, 2변화 형용사는요, 대부분이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아디코스도 그렇고요. 에우누스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엔독소스, 유명한. N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N이고요. 뭐 안에. 독소스가 이제 뭐 독사라는 그 명사도 있죠. 판단, 평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평판 안에 있는 거니까 유명한. 페리 오이코스 근처에 사는 이웃에. 페리 하면은 전치사로 이제 어디 어디 주변에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오이코스라는 명사를 쓰면 이제 집이란 뜻이고 동사가 오이케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어디 어디에 살다. 그거의 형용사 형태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처에 사는. 테엘라토스, 테엘라톤 하면은 신이 인도하는, 신이 보내는데 어떻게 나오냐? 테오스라는 명사와 엘라우노라는 아까 봤던 몰아내다, 쫓아내다, 이렇게 멀리 보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신이 인도하는, 신이 보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어 종류, 합성 형용사 종류가 보통 트렌딩 1, 2 변화 형용사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노수스 나랑케 따스 텔라투스 페레인. 자, 아낭케도요. 아낭케 ST. 원래 아낭케 ST가 생략된 거예요. 아낭케 ST 다음에 부정사 구문이 나와서 부정사 구문 할 수밖에 없다. 부정사 구문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부정사 구문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낭케 ST 다음에 페레인 견디는 것이 뭐를 노수스 타스 테엘라투스 이것도 위치 잘 보시면은 명사, 관사, 형용사. 이것도 드물게 나오지만 드물 정도는 아니고 드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빈도가 적게는 나오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명사, 관사, 형용사. 수식적 위치죠. 질병들은 어떤 질병들? 신이 보낸 질병들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자, 노소스는요. 해 노소스예요. 그래서 이변화 명사 형태지만 여성 명사고요. 이변화 명사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썼는데 테엘라토스는 투엔딩 형용사니까
이것도 남성형처럼 생겼지만 여성형이에요. 귀찮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명사의 성에 형용사의 성수격을 맞춘다라는 절대적인 일치의 규칙이죠. 절대적인 규칙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 남성 같이 생겼으니까 다 남성으로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관사가 여성이면 형용사도 다 여성형으로 써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투엔딩 형용사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참고 삼아 적어놓은 것 이제 노타베네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프리바티브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앞에도 나왔지만 아디코스도 그렇고 알로고스라고 하면은 이제 로고스가 없는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바티브란 게 뭐뭐가 없는, 뭐뭐가 결여된, 뭐뭐를 박탈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없는이니까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아필로스, 친구가 없는 또는 친구가 아닌, 적대적인 이런 뜻들. 아키네토스,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아노시오스, 불경한, 신성모독적인. 이건 모음이니까 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시오스가 아니라 안오시오스예요. 원래는 호시오스기 때문에 안호시오스. 그래서 불경한, 신성모독적인.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좀 규칙을 좀 패턴을 파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악센트가 다 아에 가요.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못 가면은 그냥 이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는 거. 그래서 일단 앞으로 보냅니다. 프리바티브 알파가 붙은 합성 형용사에서는 악센트를 맨 앞으로 보낸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합성어가 아닌 경우도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바르바로스, 바르바론, 뭐 베바이오스, 베바이온, 해시코스, 해시콘. 근데 좀 이런 경우는 그 문헌에 따라서는 여성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스어 원어민들도 뭐 트엔딩으로 썼다가 쓰엔딩으로 썼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네,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확히 뭐가 더 뭐랄까 일반적이고 뭐가 좀 드문 것인지 측정하는 것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까빠, 빠우, 람다 이렇게 세 개의 알파벳을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까이따 로이빠라는 뜻이에요. 까이따 로이빠. 그래서 까이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엔드입니다. 엔드, 따 정관사죠. 로이빠가 뭐냐면 로이포스라는 형용사가 남은, 남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remaining, 남아있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들이란 뜻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옮기면 에케테라, 에스트라라고 하죠. 영어에서 에케테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럴 일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뭐 그리스어 문법서나 논문 같은 거 가끔 찾다 보면 옛날 거 읽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나와요. 카파타우 람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지 하면은 까이타로이빠입니다. 에케테라.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 그리고 이제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까이따로 이빠라는 단어를, 프레이즈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중성 복수겠죠. 중성 복수 축격이겠죠. 네. 그리고 남은 것들이 뭐 있다 정도의 뜻이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의 메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드디어 중간태와 수동태라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나갈 건데요. 뭐 형태 자체는 사실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형태 자체는 좀 처음에는 낯설지만 외우면 되는 것이지만, 개념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100%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고요. 아무리 저희도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그리스어를 읽은 사람도 아마도 현대인 중에서 이 직관을, 뭐 현대인 전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디선가엔 이런 직관을 유지하고 있는 언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냥 서구어나 한국어 화자 중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중간태를 바로 이해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 직관은 많이 상실이 됐어. 하지만 그거를 조금 근사하게나마 좀 접근해 보자라는 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기본 개념을 보면은 태라는 거는 보이스입니다. 영어로 보이스라고 쓰죠. 보이스라는 건 뭐냐? 사건을 표현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왜 목소리라고 했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다가 혼란스러워서 찾는 거를 그만뒀습니다만. 그러니까 라틴어 문법 학자들이 이거를 복스, 그 영어의 보이스에 해당하는 라틴어 복스라고 썼고, 그리스어 문법 학자들은 복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을 썼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해가 정확한데요. 디아테시스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디아테시스가 뭐냐면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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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세,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있고 하는 위치 관계예요. 이 위치 관계라는 게 왜 정확한 해석이냐? 이 태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누구를 어디에 놓고 말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일한 사건이지만 달라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복스라고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하긴 했는데, 뭐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개인적인 가설일 뿐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표현하는 관계들을 다르게 배치하는 게 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말을 한 거고, 같은 것도 같은 장소와 같은 사물들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태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어로 그냥 저희 보면은 카툴루스 loves 레스비아 하면은 카툴루스는 레스비아를 사랑한다죠. 그리고 레스비아 is loved by 카툴루스 하면은 레스비아는 카툴루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거 두 개는. 그쵸? 사랑 있고 카툴루스 있고 레스비아 있고 동일한 사건들이 있어요. 동일한 행위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주어의 자리에 갖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레스비아가 주어에 가게 되면 레스비아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관계가 생겨나고 그 사건이 표현이 되고, 카툴루스를 주어에 갖다 놓으면 카툴루스가 사랑한다라는 사건이 표현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달라지게 하는 거는 뭐냐? 주어가 달라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태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 주어와 사건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게 태의 기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배워나갈 건데 뭐냐면은 그리스어 동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인칭이랑 수 이거는 직관적으로 쉽죠. 누가 그걸 했는가니까. 시제 아직 저희 현재 시제밖에 안 배웠어요. 이제 다른 시제를 배우면서 시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배울 거예요. 또 뭐 있죠? 서법 있죠. 법, 무드라는 건 또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배울 거예요. 오늘 태를 배우는 거. 태라는 건 뭐냐? 주어와 사건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게 태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태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저희 잘 알고 있듯이 세 개가 있죠. 능동, 중간, 수동. 중간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이라는 이 그 개념을 통합해서 뭐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능동, 중간, 수동. 액티브, 미들, 패시브. 라틴어로는 이제 악티바 뭐 복스가 붙어서 복스 악티바, 그다음에 이제 복스 메디아 뭐 복스 파시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냥 형용사만 남겨놔서 악티붐 뭐 메디움 그다음에 파시붐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가끔이 아니고 이제 사전을 보시면은 MED 그냥 딱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메디움입니다. 그래서 중간태란 뜻이에요. 그 제가 알려드린 LSJ 사전에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기반으로 돼 있으면 이제 MIT 이렇게 나올 거고요. LSJ는 이제 라틴어 약어를 쓰기 때문에 M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패시브는 PASS, 패시브니까 파시브.
그래서 중간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능동, 중간, 수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할 때마다 너무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제 막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뭐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니까 모르는 건 있겠죠. 모르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뭔가 딱 와닿지 않는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이런 걸 알고 싶다. 뭔가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익숙한 태의 범주는 뭐냐면 능동태랑 수동태예요. 그렇죠? 능동태, 수동태는 뭐 워낙 저희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뭘 당한다라는 걸 워낙 많이 써서 진짜 좀 사람들이 수동태와 능동태의 대립은 이제 당연한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질문은 뭐죠? 능동태와 수동태를 결정하는 질문은 뭐냐면 행위의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구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체, 객체를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겁니다. 즉,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워낙 익숙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리스어를 읽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일단 중간태라는 개념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보면은 얘네는 왜 이런 걸 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에밀 벤베니스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언어학자인데 아주 역사적인 이 중간태 관련된 문제와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발표를 해요. 1950년에.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뭐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 인도 유럽어의 근본적인 태 구별은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중간태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나중에 나온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능동태, 중간태라는 구분이 있었고 중간태에서 수동태가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정이 많이 되어서 좀 더 정교한 이론과 정교한 입증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많은 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능동태와 중간태의 대립이 먼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립은 뭐냐? 이 대립을 만드는 질문은 뭐였냐? 라고 할 때 벤베니스트가 대답한 거는 뭐였냐면 주어가 행위 과정의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응?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지? 행위 과정의 외부? 내부? 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사건 밖에서 대상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주어가 사건 안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지. 이거는 제가 생각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마치 영화에서 프레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표현한 게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찍겠죠. 그 카메라를 프레임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될 텐데 주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어에서 대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옮겨가면은 그때는 이제 능동태인 거고 계속해서 주어에 머물러 있으면은 중간태인 거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촬영할 때 결국에는 말이 하는 거를 이제 영화로 옮기면은 영상으로 옮기면은 그 영상 속에서 주어 바깥으로 동작이 옮겨가면은 능동태인 거고 주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중간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따가도 나오는 동사인데 그 우덱토리 튀몬 에페이테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아모스가 이건 주어예요. 실제 원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티몬 에페이테 티모스가 이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헥토르의. 헥토리는 역격이에요. 이거 좀 신체 부위나 심리, 마음, 감정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역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헥토르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티모스는 설득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설득을 했을 때 바뀌는 건 뭐죠? 헥토르의 마음이죠. 헥토르의 마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어인 프리아모스에서 동작이 헥토르의 마음으로 전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설득이라는 행위의 결과는 어디에 귀착이 되냐면 헥토르의 마음에 귀착이 돼요. 주어가 아니라. 이게 능동태고요. 중간태는 호 게론, 에페이테토 미토라고 하면은 그 노인은 에페이테토 미토 이게 중간태인데요. 미토 말에 에페이테토 따랐다, 복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페이테토가 에페이테의 중간태 형태예요. 이게 능동태 형태고 이게 중간태 형태예요. 중간태 형태로 쓰면은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무슨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이 미토스에 의해서 설득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태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건의 귀착이 주어에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수동태로 이해하셔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죠. 말에 의해서 자기가 설득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간태는 수동태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좀 파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정말 중간태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톤 안트로폰 하이레이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이레오 동사가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톤 안트로폰 이 사람이 붙잡힌 상태로 만드는 게 하이레오입니다. 근데 하이레오 동사를 중간태로 쓰면은 이런 뜻이 돼요. 메 하이레이스테 엔토비오 타 라디아 알라타 칼라. 삶에서 쉬운 것을 고르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고르다, 선택하다가 하이레오 동사의 중간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주어가 타칼라를 잡은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주어가 자기에 관련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그 주어가 결국에는 하이레오 해서 주어가 타칼라를 잡은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면은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르다, 선택하다, 주어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잡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이거는 수동태랑 전혀 다르죠.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태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태를 이해할 때는 주어가 행위 과정에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외부 내부라는 구별을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고 어렵고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70년 전 논문 얘기인데 7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간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설명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 많은 설명들을 어 조금만 얘기하죠. 사실은 구체적 용법에서 자세히 얘기할까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형태를 배우고 끝을 낼게요. 이건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하면 자, 이제 어떤 설명들이 나왔냐? 먼저 첫 번째로 이 라이크스바운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가? 그렇고요. 네덜란드 쪽에 이런 언어학 쪽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좀 그리고 그 고전어 전공이고요. 그리스어 쪽 전공이고요. 전공하면서 이제 언어학 분야에서 전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따 볼 이제 캐머 같은 사람은 고전 그 그리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어를 다 하는 사람이 물론 라이스 바운도 인구어를 다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전공은 그리스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먼저 라이스 바운의 얘기를 보면은 태라는 건 이런 거다. 뭐냐?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주어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다른 존재자들이 제시되는 관점을 구별하게 한다. 생각이 들죠. 약간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연루된 어떤 사태에 연루된 그리고 뭐냐 관점, 퍼스펙티브. 사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구성하는 뭐 인간도 있을 수도 있고 사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배치하고 보여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중심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배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치를 바꾸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관점을 달리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면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비추면 저렇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란 얘기고요. 이런 관점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러면 중간태는 뭘 표현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캐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태의 본질에는 어떤 핵심적인 의미론적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 캐머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게 주어 피영향성, 영어로 subject affectiveness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가 피영향성의 자리에 오는 거를 표현하는 게 중간태다라는 거. 이 피영향성의 유형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를 구체적 용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캐머가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간 거는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그 일반 속성을 사건의 상대적 정교화로 일컫는다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Relative Elaboration of Events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캐머의 작업이 재밌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도 그렇고 좀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능동태, 중간태, 대립, 능동태, 수동태, 대립, 중간태, 수동태, 대립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립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설명이에요. 대립으로 설명하는 거.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문제가 되냐, 어떤 기준이 문제가 되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대립으로 설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캐머가 제시한 관점은 뭐가 좋은 거냐면 연속성이 돼요. 사건의 상대적 정교화라는 말이 생겨나는 순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어느 만큼 정교화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스펙트럼으로 쭉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파라미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립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의 방식을 좀 풍부하게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캐머의 연구가 좀 영향력이 강했고요. 이 사람은 그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인구어 거의 전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를 다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중간태에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주어 피형 양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아드라도스라는 이 사람은 스페인이었나? 스페인어권이에요. 스페인인지 남미 쪽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어권입니다. 스페인어권의 교과서를 그냥 하나 보다가 이 사람도 설명을 엄청 잘하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와 본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해체계라는 거는 중요한 건 각기 다른 동사 유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동사 유형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좀 단선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하게 일단 동사 그룹들을 나눠요. 나누고 나서 이 그룹들마다 조금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뭐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동사마다 다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달라지면은 구문 속에서 갖는 기능이 다르고 다른 요소들과 가질 수 있는 관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도 다르게 작동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거를 좀 더 명쾌하게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대립으로 설명할 때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태체계가 이렇게 세 가지 대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능동태 중간태의 대립이 중요한 거는 동작이 주어한테 회귀하는가 회귀하지 않는가. 이게 아까 벤베니스트가 말했던 주어 바깥에 있냐 내부에 있냐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태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행위자인가 아닌가 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고 능동태 수동태의 대립은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태 수동태에서의 질문이 타동사 능동태 동사에 적용이 되면서 수동태가 나온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설명은.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이 사람의 설명은 사실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립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보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페이토 동사 같은 페이토 동사는 페이토라고 하면은 설득하다. 페이토마이가 되면은 복종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종하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설득하겠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페이토마이는 수동태도 될 수 있고 중간태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득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는 내가 수동태, 이 사람에 의해서 수동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 없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법이 있고 뭐 아니면 장군의 말이 있어서 내가 그거에 따랐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설득을 시켜서 내가 당했다는 감각이 아니에요. 그 감각이 아니라 중간태로 내가 말을 들었고 납득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설득이 된 상태가 됐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따른다. 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 있었던 모든 그 변화의 과정 속에는 다 주어밖에 없어요. 주어가 개입한 거예요. 그거를 객체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해석하는 순간 수동태가 되는 거고 중간태는 그런 내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다 내 내부에서 나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다가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냐면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랄까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내가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설득해서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절대적인 윤리에 내가 설득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면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거야말로 가장 자유롭다라고 말해요.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가 어쩌면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강제라고 하지 않고 그 어떤 법칙에, 보편적인 법칙에 나를 올려놓는 그 과정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겁니다. 중간태에는. 자, 그 다음에 중간태, 수동태 대립에서는요, 트레포마이 같은 동사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트레포마이는 트레포마이 하면은 이제 트레포란 능동태도 있어요. 트레포라고 하면은 기르다. 다른 사람을, 아이를 기르다. 근데 자기 아이 기를 때는 보통 트레포마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걸 중간태로 쓰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르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걸 너무 그 좁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주어의 내부를 늘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이를 기르는 거를 능동태로 표현하지 않고 중간태로 표현하면은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내 아이가 타인이고 내가 내 아이를 기르는 게 나하고 완전히 단절된 사건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른다는 사건이 행위가 내 아이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일인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아이를 기르는 사건이. 그게 중간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은 길러지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름 받는 거죠. 기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능동태, 수동태. 크테이노 동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중간태가 아예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중간태가 아예 없는 동사. 중간태적인 의미가 아예 안 쓰이는 동사. 크테이노 동사 같은 경우가 죽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은 크테이노마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건 죽임을 당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고 중간태, 수동태가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태 수동태는 현재 시제에서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사들은 중간태로만 쓰이고 어떤 동사들은 수동태로만 쓰이고 어떤 동사들은 둘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전을 보고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식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능동은 주어에서 목적어로 간다. 부사표가. 수동은 주어로 와요. 주어로 뭔가가 오는데 행위자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행위자가. 중간은 주어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주어 내부에서. 근데 이 주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이 주어가 주어의 신체일 수도 있고 어떤 주어의
이익이나 주어의 어떤 소유나 주어의 그런 좀 더 정신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주어의 심리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중간태 구체적인 용법에 들어가는 그 의미들은 대부분이 신체 동작, 소유 이익, 심리 변화, 그리고 상호적인 사건, 서로 얘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주어라는 것의 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중간태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민규님, 자결하는 경우 매우 재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캐머라는 그 책 있죠. 캐머라는 그 학자의 책에 자결하는 거를 좀 뭐랄까 스페셜 케이스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태죠. 기본적으로 중간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어떻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중간태로 자결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고 그냥 능동태로 쓰고 그 제기 대명사, 인칭 대명사, 자기 자신을 1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수잔 캐머 맞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는 경우는 언어마다 좀 태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스페셜 케이스가 있었어요. 독배를 마신 거 어떤 어떤 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뭐랄까 문맥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소크라테스 독배 마신 거는 중간태를 쓸 법하니까 중간태일까 하고 보시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서 어떤 태를 쓰고 있는지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에서 능동태를 쓰고 있으면 그냥 능동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능동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중간태가 나왔을 때 그 중간태가 왜 쓰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태 배우고 나면은 이 중간태의 개념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모든 거를 뭔가 중간태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이 좀 생겨나는데 그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끔 그냥 이거는 뭐 심플하게 수동태인 경우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형태를 보고 끝내도록 하죠. 형태는 외우셔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외워보세요. 야, 여기가 이제 능동태고요. 오늘은 기본 동사, 오메가 동사, 기본 동사. 그러니까 모음축약 없는 것만 형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페이토마이, 페이토마이. 그 다음에 2인칭은 페이테. 일단 기본으로 이걸 외우세요. 앞에 있는 거. 페이테. 에타의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있는 거. 그 다음에 페이테타이. 그 다음에 페이토메타. 페이테스테. 페이톤타이. 그다음에 인피니티브는 pay 테스타이. 그다음에 2인칭 명령형 pay to. 그다음에 2인칭 복수 명령형 pay 테스트. 똑같죠? 직설법이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ay to my, pay te, pay te타이, pay to meta, pay 테스트, pay don't 타이, pay 테스타이, pay to, pay 테스트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에라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 원래 에 사이예요. 2인칭 단수 그 인칭 변화의 모음은 엡실론이고요. 중간태 어미가 사이예요. 그래서 에 사이인데 따로 보셔야 돼요. 에 사이. 에 사이인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시그마는 사라져요. 이게 규칙이에요. 모음과 모음 안에 있는 시그마는 사라지기 때문에 에랑 아이가 합쳐져서 에가 됩니다. 근데 이 에가 문제는 기원전 4세기부터 에와 에의 발음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게 발음할 수 있죠. 에이와 A의 발음이 에로 통일이 돼요. 그냥 비슷비슷해져요, 점점. 그래서 이거를 점점 A로 표기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티카 비극은 비극 쪽은 원래 좀 일부러 옛날 느낌이 나기 때문에 A로 표기하지만 산문하고 희극에서는 A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사실 단순 표기상인 거예요. 네, 뭔가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단 세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레이, OEA, 대A는 항상 A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 시제 하나 더 있는데 옵세이라고 그건 나중에 볼게요. 블레이, OEA, 대A 이거는 항상 A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명령형 2인칭 단수도 우가 되는 이유가 에소예요, 원래. 에소. 근데 이거 시그마 사이에 있는 거 빠지면서 에오가 붙으니까 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2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형태 배웠으니까 형태 잘 배우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태의 개념을 혼자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그 뭐 벤베니스트 이런 사람들 얘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웹에도 여기저기 찾아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국부분 고이치로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중동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피노자 전공자인데 뭐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기 때문에 이 중동태에 관련해서도 중간태에 관련해서도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벤베니스트 얘기도 나오고 꽤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 중동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하실 점은 그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이제 왜 그 서구어가 점점 중간태라는 용법이 쇠퇴하고 능동태, 수동태의 대립이 더 근본적인 것이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지만 고구분 고이치로 선생님의 그 가설은 점점 어떤 형법에서 보는 책임 소재, 어떤 책임 또는 주체, 그런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의 법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강조되면서 수동태가 발전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뭔가 그런 걸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정말로 영향이 있는 건지 언어의 변화라는 것은 워낙 많은 요소들이 개입하니까요. 그게 정말 전부이거나 큰 요소가 되는지는 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점만 좀 조심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설명으로 기능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저기 요약된 정보도 많이 나오고 할 테니까 어, 읽어보셔도 좋고 요약된 정보를 찾아보셔도 좋고 한번 태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인데 항상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에 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면은 정말 꿈도 안 꾸고 자는 네, 다들 그래서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네, 다음 주 먹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과제는 여기 형태만 하시면 됩니다. 번역 장문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내용 공부에 치중하도록 하고, 숙제는 오랜만에 간단하게 형태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